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백현 기자가 들고 온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들에게 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부에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중국의 N세대 소위 말하는 새로운 홍위병, 신홍위병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또 그 반대로 이제 작가가 만난 그 젊은 층이 의외로 저항 세력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이 되게 의외가 아니라 의외의 사실들을 담고 있어서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책 내용이 뭔가요? 이제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이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중국은 거대한 국가로서의 중국,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공산당이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서의 중국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산당이 운영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중국을 지칭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체제 하에서 실제로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또 그들이 어떻게 아픔을 겪고 있나, 이런 이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맨 처음 1부에서 얘기했던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다들 좀 아시겠지만,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남국민 기자의 설명을 듣고 이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헝다를 들어보시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진짜 외신들이 엄청 뜨겁게 반응한 그 헝다가 항상할 때 그 항자래 큰 대자를 써서 헝다, 항상 큰 그룹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그걸 미국 영어로는 에버그란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맨날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한마디로 건설사, 규모 2위의 건설사고 부채가 350조가 넘는데, 그렇죠. 거기가 파산하게 생긴 거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 거의 파산은 확정적이고, 지금 수술대에 올려놓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수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팔다리를 이렇게 나누고 해서 아마 4개로 쪼개서 지방 정부들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아마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현대건설 같은 게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자이 만드는, 그쵸? 그런 GS 네. 건설사가 부도가 갑자기 나는 거죠. 부도가 나는. 근데 규모가 그게 최소한 수십 배 되는 기업이 지금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헝다그로 350조면 그 회사 채잖아요. 그죠. 거기 돈 빌려준 사람들은 350조를 날리게 생긴 건데, 이미 주식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됐고, 뭐 블랙록 같은 우리가 몇 번 말하는 자산운용사가 거기만 해도 지금 한 1조 원 넘게 거기 회사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물들도 지금 다 휴지 조각이 된 상태인 거죠, 회사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대. 제가 FT 기사를 좀 훑어보다가 그 HSBC, 그 홍콩의 HSBC랑 블랙록이 7월인가 7월 8월에도 오히려 헝다의 그 주식 비중을 늘렸다, 채권 비중을 늘렸다고 했나? 뭐 계속 그 최근까지도 아마 네,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중을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 건설 경기가 엄청나잖아요. 땅덩이가 크고, 그쵸.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절대 죽이지 못할 거다. 저렇게 그 대마불사라 그러잖아. 대마불사, 큰 말을 죽일 순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겠지. 중국은 특히나 뭐 당이 지배한 나라니까 그런 생각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정부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네. 헝다그룹을 지금 이제 거의 파산 상태로 가게 하고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대출을 받아봤을 때는 그냥 뭐 당연히 대출 연장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 갚고 그냥 쓰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갚으라고 한 거예요, 원금을 다. 그러니까 헝다 입장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지금 부채 비율이 아마 자기 자본금의 4-5배가 될 거예요. 한 420 몇 % 그쵸. 정도 될 거예요. 제 돈이 100원 있으면 부채가 400원인데 400원을 갚으라 그러니까 헝다는 망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시민들도 굉장히 문제인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분양권을 다 사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그게 파산이 되니까 회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완공을 못 하니까.
그래서 막 앞에 들어눕고 회사 앞에 들어눕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사업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100개가 넘는데요. 전 대륙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그 분양자들이랑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기 일하는 노무자들 그리고 하청업체들 하면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 건데 그게 지금 예견이 됐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본보기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 이게 그러니까 헝다가 문제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그 회사채를 사고 주식을 산 이유는 중국이 이거를 계속 연장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겠다고 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과열이다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건설사들에게 3개의 조건을 부여했어요. 뭐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을 것, 뭐 자기 자본이 몇 프로일 것, 뭐가 있는데 이거를 1개를 넘으면 뭘 해주고 뭐 2개를 넘으면 뭐 해주고 3개 다 안 되면 빚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헝다는 그 3개를 다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빨간 딱지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헝다가 이렇게 큰 기업이 빨간 딱지가 붙어버리니까 파산 위기고 더 문제는 헝다만 이렇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빨간 딱지를 붙은 기업이 그 건설사 중에 한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건설 경기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게 제가 이제 설명하려던 거를 잘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이 일단 부동산 규제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제한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헝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부동산 규제책이 왜 시작이 됐냐? 네. 이게 부동산 열기가 당연히 과열됐다고 정부가 판단을 한 거겠죠. 중국 정부가. 근데 이제 대도시는 당연한 거죠. 뭐 상해, 북경 얼마인지 아시죠? 다들 엄청 비싸다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그 한국인촌 왕징이 저 때만 해도 집 한 채에 1억 안 해. 2002년에 1억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20억씩 하거든요. 20배 넘게 올랐죠. 20배가 훨씬 넘게 올랐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사실 그럴 수 그때 그 근처를 5천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었는데 그 5천만 원이 지금 20억이 됐다니까요. 근데 외국인 어차피 못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베트남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중국인의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기당하는 분들도 제가 좀 봤고. 그렇죠. 딱 봐도 사기당한 거니까. 날고 그치. 튀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신뢰를 바탕으로 약간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되고 네. 막 공증을 하고 막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돈 버신 분들도 제가 꽤 봤고. 그러니까 뭐 케바케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도 특히 뭐 소도시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뭐 대도시 청두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대도시니까 그런 것도 북경이나 상해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집값이 비싸죠. 션전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거의 뭐 강남보다 더 비싸니까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널뛰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잡겠다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헝다 그룹이 실제로 뭐냐면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땅을 사들였대요. 전략이 달랐구나. 네, 전략이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북경이 아니라 뭐 되게 지방 소도시의 땅들을 막 사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조그만한 주택, 그러니까 뭐 20몇 평, 뭐 10몇 평 이런 주택을 대량으로 막 파는 그런 박리담의 전략을 앞세운 거죠. 물량으로. 네, 물량으로 승부한. 근데 실제로 중국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먹혀가지고 이게 전략이 먹혀가지고 엄청 몸집을 불린 회사인데 네. 이게 지방 소도시까지도 다 이게 규제가 되고 제한이 돼버리니까 네. 망한 거죠. 근데 이제 베이징의 어떤 부동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의 지리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베이징은 이제 자금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순환로로 그 구역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순환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원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그쵸. 2호선이 왜 서울을 동그랗게 돌아가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 서울도 그 외곽순환 도로가 아마 그 하나 조그마한 게 있고 바깥으로 크게 돌아가는 외곽순환 도로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성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자금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금성이 가장 중앙에 있고 그 이제 이환에서 환이라는 거는 원이라는 뜻의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2호선처럼 그렇게 원으로 양궁 관역처럼 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2환, 3환, 4환, 5환, 6환까지 있는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달팽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맞아요. 1구역, 2구역 막 이렇게 나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네도 이렇게 나누는 건데 멀수록 당연히 비싸지죠. 그러니까 2환
내부에 있는 거는 거의 집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자금성 근처에 아파트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겉으로 갈수록 숫자가 낮은 거예요? 높아지죠. 2환, 3환, 4환, 5환, 6환이니까 6환이 제일 싼 지역. 그러니까 1환일수록 제일 좋은 거다. 그렇죠. 1환은 없어요. 그냥 자금성 그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2환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1환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뭐 그냥 도심지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그 딱 중심 그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도 아파트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도 없는데 이제 제가 오래 살았던 곳은 사환 구역의 왕징이라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뭐 2002년도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있었으니까 그때는 되게 새 아파트였어요. 국경에 별로 몇 없는 되게 세련된 아파트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당연히 20년이 지났으니까 엄청 노후됐죠. 그쵸. 그런데도 집값이 그렇게 오른 걸 보면 그냥 중국이 베이징이 특히 전반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실 수 있어요. 4환인데 지금 20억 됐다고 했으면 2환 이런 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진짜. 그렇겠죠.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국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죠? 그 제목이 있었는데. 이지파 생활이라고 약간 사랑 얘긴데 거기에서 그 남주인공 그 친구가 계속 너는 거기는 배경이 상해였는데 어쨌든 너는 상해에서 태어났잖아. 이거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 남주인공한테. 내가 아니 서울에서 태어났건 우리나라로 치면 여수에서 태어났건 여수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설명했지만 호적제도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얘네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도시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게 너무 큰 의미인 거죠. 거기다가 부동산값까지 오르면 그거는 재력도 돼야 되고 그쵸. 어떤 그 당에서 허가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너무 힘든 길인 거예요. 이게 귀족같이 되겠네요. 그리고 1, 2, 3, 4환이 다 2, 3, 4환이 다 있으면 그 안에서 등급도 나눠줄 거고. 그럼요. 부르주아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본이라는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나누지 않는 거 대신 그냥 당이 그 순서를 정해주는 거랑 다를 게 있나.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일단 2환, 3환, 4환 뭐 이 정도는 되게 뭐 이렇게 수도권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 외곽으로 나가면 좀 4환까지는 인정. 근데 5환 이후로는 약간 뭐 좀 외곽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곽에 있는 도시. 경기도 외곽 정도 될까요? 그 정도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분이 주로 활동하는 배경은 피촌이라는 그런 마을인데요. 5환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보면 폐허래요. 폐허지에 갑자기 약간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천막 뭐 철거촌처럼 그런 곳들이 막 있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뭔지 아는 게 여기 피촌이라는 곳하고 되게 비슷한 곳이 창핑이라는 곳이 있어요. 책에서도 나와요. 제가 한국국제학교를 초등학교 때 다녔을 때 그 중국에서 땅을 안 내줬어요. 허가를. 왜요? 그 한국 그 국제학교는 한국 정부 땅이 돼요. 그곳이. 그래서 탈북민들이 막 넘어오고 이랬는데. 그렇구나. 왜냐면 담장을 넘는 순간 그 영토는 한국이거든요. 그렇겠다. 국제학교도 원래 국제학교 우리나라도 그런가? 그런가? 우리나라도 국제학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어진 미국 정부가 공인한 국제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미군 부대가 미국 영토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겠네. 그래서 한국 국제학교도 한국인데 그 부지를 안 내주는 거야. 왜냐면 비싼 땅이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나중엔 내줬는데 왕징 쪽에 그걸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사를 다녔어요. 학교가. 그래서 이제 창핑이라는 되게 외곽 지역.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아침에 1시간 반을 가고 올 때 1시간 반을 와야 되는 지역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한 양평 이 정도 되겠다. 가평 이 정도에다가 학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은 다 왕징에 사는데 아침에 얼마나 밀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서 가면은 학교 뭐 1시간 반 있다 도착하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가 되게 보면은 양들을 막 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면 양치기들이 다녀. 베이징 외곽인데? 네.
베이징 아니죠. 외곽이 아니라 베이징인데 네. 그 오환이라는 그 외곽인데 베이징 안에서조차 경기도 외곽이 아니네. 거의 북한 수준으로 갑자기 그쵸. 갑자기 막 아파트 있던 곳에서 갑자기 양치기들이 다니니까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들이 근데 절대 학교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위험하니까. 위험할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인 엄청난 부자일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납치를 해도 그치. 우리를 납치하는 게 더 이득이거든. 버스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버스 통째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딱 봐도 되게 까무잡잡하고 이제 소장농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제 그때 보면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요. 우리 또래 애들도. 약간 인도 우리가 지금 인도 같은 데 보는 그런 느낌이다. 완전 그 중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보는 중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방글라데시 아직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까무잡잡한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양치기를 하고 다니는데 왜 학교를 안 가냐? 중국에는 호적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어난 곳에서 그 적을 둔다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그 태어날 때 주소지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서울에서 살아야 되고 부산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세금도 내가 서울에다 내야 되고 복지도 여기서 받고 뭐 교육도 내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뭐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그 얘를 낳은 시골에서 낳고 북경으로 이사를 간 거야. 여기는 뭐 소도시에는 일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북경으로 가보자 해서 가면 걔는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아, 등록이 안 되니까. 약간 그런 식이었죠. 지금은 좀 바뀌었겠지만. 학교도 못 다니고. 네,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그대로 그런 엄마 아빠의 삶을 똑같이 물려받는 가난이 계속 되물림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도시 빈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은 베이징을 오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았을 거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학교를 안 다니면 뭐 좋은 직업을 갖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호적 제도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호적을 농촌에다 두고 대도시 근처로 올라와서 생활하는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쵸. 근데 집도 너무 비싸.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도 못해. 왜냐면 내 호적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 오한구역. 그러니까 도시 중심부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 꽁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아니에요. 되게 여인숙 같은 곳이에요. 몇 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층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5층이면 그래도 조금 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정도는 그쵸. 되겠네요. 우리나라에 치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이 한창 클 때 네, 있었죠. 판자촌은 또 단층이긴 한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로 된 그런 5층짜리 집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왜 서소문 아파트. 서소문 아파트 그런 식의 그런 것들. 근데 서소문 아파트 처음 지어졌을 때는 좀 그런 분위기. 아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소문 아파트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다 낡은 느낌. 엄청 낡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원 같은 그런 곳이라고 치면 되는 게 화장실도 공용, 샤워실 공용, 부엌 공용인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 이제 그런 농민공들,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호적은 시골에 있지만 나는 대도시에 와서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몰려 있는 거죠. 호적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주소지가 다른 거지.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대략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부동산을 다 정리해야겠다. 이 빈민촌을 다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2017년 11월에 이제 베이징에 있는 남쪽 외곽의 따싱구라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2017년? 얼마 안 됐네요. 2017년 11월. 얼마 안 됐죠. 거기가 딱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이민 온 그런 농민공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었는데 네. 화재가 나니까 그 고시원에서도 우리나라도 왜 화재 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나죠. 그거 18년이었던 것 같아. 그 9.1 고시원. 맞아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사스 우리 수습 때 그걸 돌았거든. 아니요, 그거 우리 입사 시험 볼 때였을 거예요. 아 그랬나? 네, 우리가 그러니까 입사 시험에 2주 동안 그 현장 평가를 받을 때 제가 그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기사를 거의 썼던 것 같아요. 막 취재도 하고. 맞아. 저도 고시원을 취재하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게 그때 엄청 충격이었죠. 진짜 말 그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맞아. 그때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불이 났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불이 나서 여기도 19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나서서 해결을 하겠다는 명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막 그때 이후로 막 화재 경보기 엄청 다는 게 되게 유행이었고 소화기 이런 거 무조건 달아야 됐고 그래서 나중에 점검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중국 정부는 뭐 실제로는 사실은 농민공들 그러니까 빈민촌을 좀 정리하겠다는 심산이었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겠다는 게 뭐 이 아파트를 철거를 하겠다라고 철거를 하고 이 농민공들을 다 원래 살던 지역으로 내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나고 위험한 데 살지 마. 다 없애버릴 테니까. 네, 그런 거죠. 되고 너네들은 그럼 니네 호적대로 가서 살아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거슬리는 슬럼촌을 슬럼가를 없애버린 계기로 삼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비슷한 게 한국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한 박정희 정부 때 70년대인가 그 광주 대단지 사태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한국도 똑같았겠죠. 서울이 엄청 발전을 하니까 이제 서울 외곽 그때는 외곽이었는데 한 강남 같은 데가 그때 외곽이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게 거의 한 10만 명이 됐대요. 그랬겠죠. 당시에 다 서울로 올라올 때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어느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많잖아요. 뭐 범죄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한테 시민 아파트를 왕창 지어줄 테니까 좋은 데 가서 살라라. 그래서 10만 명이 이주를 한 거예요. 10만 명이 지금도 이주하려면 큰 이동인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을 해주니까 광주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시가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대단지를 지어줄 테니까 가라 해서 10만 명이 갔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 그러니까 갔는데 10만 명이 갔는데 그 캠핑을 해도 10명이 갔는데 텐트가 없으면 힘든데 그렇죠. 10만 명이 가봤더니 그래서 그렇게 광주 어떡해? 대단지 사태가 그래서 그때 막 난리가 나고 이 사람들이 불만 세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막 뭘 지어주고 해서 그게 지금은 성남시나 그 경기도 동남부에 약간 기틀을 만든 도시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군요. 이게 어디다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중국 친구들 얘기가 안 나오고 계속 약간 그 배경 설명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뭔가 불만을 왜 가졌는지 그렇죠. 엄청난 빌드업을 이제 3부에서 그 사라진 중국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중국 부동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되게 흥미진진하고 서정적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등장을 하길 다음 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